우리의 삶은 생각의 거울과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무려 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주제, 바로 부정적 사고를 이겨내는 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생각이란 단순히 마음속 속삭임이 아님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좌우하는 우렁찬 목소리입니다. 스토아의 지혜는 세상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히 고대의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내면의 평온함으로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의 폭정에 맞서 싸운 궁극의 정신적 전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울 실용적인 스토아적 전략을 탐구하는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여 부정성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미덕을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는 삶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회의감이 드신다면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굳게 믿어온 몇몇 신념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 성장과 철학적 탐구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구하는 이 통찰에 공감하시고 스토아 철학으로의 여정을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간단하고 소중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이해.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가끔 찾아오는 불청객이나 스쳐 지나가는 나쁜 기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연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부터 건강, 직업, 관계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 생각들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자신의 노력을 폄하하며 종종 자신을 실제보다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고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덫에 빠지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관점에 의해 혼란에 빠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관점은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를 제약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 셈입니다. 칼 융의 정신탐구는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대부분이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과 같이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윤근,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신념과 편견을 의식적인 검토의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 행동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배에서 온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지만
배가 해안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생각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면밀히 성찰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 성찰은 해로운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경의 통제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적 배경의 영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든 부든 지성이든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종종 마음속 비옥한 땅에 자리 잡아 우리의 잠재력을 질식시킬 수 있는 의심과 불안의 잡초를 싹 틔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더 지지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생각의 정원을 가꿀 도구를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정적 사고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의문을 제기한 다음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적 접근법은 단순히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부정적 사고의 기원. 부정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정신적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종종 다양한 원천에서 싹을 틔웁니다. 우리의 양육 환경, 사회적 압박, 과거의 실패,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의심과 두려움, 한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부정적 상태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계속해서 똑똑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아이, 혹은 완벽함만을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적용해 보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위축된 시각으로 보는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와 거절의 경험은 이러한 부정적인 각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좌절에 부딪히거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을 줄 알았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부정적인 대화를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마음에 의해 창조되므로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여기서 심오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검토하고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기초를 해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보호 기제이지만 종종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번져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파국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음은 최악의 가능한 결과로 건너뛰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에 대한 도구로 악의 예행 연습을 제공합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시각화하여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감정적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의식적인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호자, 교사, 미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념들은 의식적인 마음에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도전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신념들을 의식화하면 그들의 힘을 빼앗고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및 문화적 압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핍과 경쟁을 강조하고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끊임없는 비교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초점을 외부의 인정에서 내면의 미덕으로 돌리도록 가르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개인적인 성장에 의해 성공을 측정하도록 격려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는 개인의 역사, 감정적 경험, 뿌리 깊은 두려움,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과 심리학, 특히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이해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틀을 더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찰나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대화를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성찰하고 의도적으로 형성하여 회복력과 평화를 키우는 훈련된 실천을 통해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우리의 판단의 결과이며 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 안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강력한 주장은 쇄신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 정확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가치에 맞게 정렬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상기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여기서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의 여정은 우리의 사고 패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 깊게 박힌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고 바꾸는 이 과정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칼 융의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은 이 스토아적 지혜를 아름답게 보완합니다. 융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크기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기원을 분석하고 그 진실성을 평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방법은 이러한 생각들이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골마 터지는 것을 막아주며 그곳에서는 통제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긍정성과 성장을 키우는 자료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철학 텍스트를 읽거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성찰과 명상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오래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검토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우리의 철학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정신적 쇄신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지속적인 검토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상쾌하게 유지하고 우리 경험의 현실에 맞추는 삶의 방식입니다. 플라톤 또한 정의, 아름다움, 선의 이상적인 버전인 이데아와 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덕스럽고 힘있는 우리 자신의 버전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열망함으로써 우리는 견고하고 자비로우며 깊이 현명한 자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가 키우고 싶은 생각의 종류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하는 간단한 긍정의 말이나 스토아적 성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의 힘에 대한 에피테토스의 인용문이든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서 발견되는 힘을 상기시키는 융의 만트라이든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은 새로워진 마음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주의를 채워라. 이 원칙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지하고 향상시키는 환경, 즉 사람, 장소, 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네카가 당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라고 현명하게 조언했듯이 말입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에 도전하는 관계를 가꾸도록 격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우정에 대해 논할 때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유용성, 쾌락, 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는 형태의 우정인 선의 우정은 서로의 미덕에 대한 상호 존중과 감탄에 기반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도록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그것들은 미덕과 탁월함을 위한 상호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더욱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 환경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노출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탈출하여 바깥 세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깨닫고 더 높은 상태의 지식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이고 계몽적인 영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과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것으로 둘러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공유된 기억과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문화적 요소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서사를 지배하는 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힘과 자아 실현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것으로 둘러싸는 것은 단지 쾌활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철학적 및 삶의 목표를 강화하는 콘텐츠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비판과 부정성보다는 격려와 건설적인 피드백에 뿌리를 둔 토론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움이나 절망을 영속시키는 것보다는 영감을 주고 교육하는 책, 영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집과 직장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가치와 미덕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으며, 스토아 학파의 실천에 따르면 이는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을 반영합니다. 또는 용기, 정의, 절제, 지혜와 같은 우리의 철학적 약속을 상기시키는 예술과 상징으로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꽉 붙잡아라. 나이가 들면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쓸 때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것으로 둘러싸므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더 나은 본성과 일치하는 열정을 붙잡거나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일부인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과 등대가 되어 긍정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토아적 행동을 취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해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간결하게 말했듯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직설적인 지시는 심오한 스토아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스토아적 의미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철학적 이상을 강화하는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지혜, 정의, 용기, 절제의 가치와 일치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러한 미덕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무능하거나 가치 없다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따라서 우리의 서사를 힘과 자기 효능감의 이야기로 다시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그의 중용 교리에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미덕은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과잉과 부족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는 습관적인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격의 상태입니다. 이 실천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지며 절제된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은 단순히 미덕의 시연이 아니라 미덕이 길러지는 바로 그 수단입니다. 플라톤 또한 그의 이데아론을 통해 행동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선을 아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진정한 지식은 일단 얻어지면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미덕에 대한 스토아적 이해와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플라톤적 선의 이상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고양시킵니다. 칼 융의 개성화 개념, 즉 자아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심리적 과정은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융객의 이 통합은 사색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의 기존 틀에 도전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진정한 성격과 심리적 성숙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스토아적 행동은 부정적인 생각을 퇴치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을 정의하는 미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선과 철학적 진실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하게 말하기를 선택하든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정하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든 각각의 행동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더욱이 스토아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봅니다. 각각의 도전은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이며 회복력을 보여주고 인내심을 실천하며 우리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스토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일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의와 친절을 키우는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하거나 성찰과 자제력을 장려하는 일기 쓰기나 명상과 같은 규율을 유지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행동은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덕스러운 자아를 구축합니다. 말의 힘.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미덕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말의 고유한 힘을 가리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이 우리 마음에 내면 성체를 세우거나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개인적인 글에서 종종 효과적이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하며 우리의 말은 정직, 자제, 친절과 같이 우리가 기르는 미덕으로 양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이러한 미덕과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스토아적 실천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외부로 확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개념으로 이 대화에 기여하며 말의 설득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뢰성, 에토스, 감정적 연결, 파토스, 반대, 논리적 주장, 로고스,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계를 설득하고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또한 말의 정밀성과 영향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의 소크라테스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질문과 대화를 사용하여 가정을 도전하고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큰 이해와 자기인식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칼 융의 정신에 대한 이론은 마음 챙김 말하기에 대한 스토아적 강조와 공명합니다. 윤근, 무의식의 힘과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무의식적 충동을 어떻게 반영하고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 이러한 충동을 의식적인 인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심리적 구성 요소를 더 잘 통합하여 더 큰 전체성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섭니다. 우리 내면의 대화, 즉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우리의 자아인식과 감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특히 파괴적이어서 동기를 저하시키고 무력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의 미덕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자주 권장되는 긍정 확언의 실천은 스토아적 훈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확언은 비현실적인 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미덕에 대한 스토아적 이해에서 비롯되는 힘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적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에서 말의 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대화, 우리 내면의 독백, 나아가 더 넓은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어 무언가를 쌓아 올리거나 무너뜨리고
깨우침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며 치유하거나 상처를 줍니다. 스토아적 미덕을 계속해서 함양해 나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빚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성과 미덕,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말의 변혁적인 힘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 심오한 여정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미덕과 목적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삶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때 스토아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안내하여 모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목소리가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오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적이 당신의 환경이나 과거 혹은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진짜 적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와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둔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지치고 압도당하고 의욕을 잃었지만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멈춰서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왜 당신 자신의 생각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잉 생각, 오버띵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전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의식을 불태우고 규율을 찢어발기며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로 재건할 수 있는 무자비하고 검증되었으며 스토아 철학에 뿌리를 둔 고대의 법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그 어떤 것도 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의 핵심을 파고들 것이며 일단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과 힘, 그리고 자기 극복의 삶을 건설할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제1법칙, 증상이 아닌 뿌리를 공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 끊임없는 걱정, 날카로운 자기의심 같은 작은 불씨들로 가득 차 있고 매일 그 불씨들을 하나씩 끄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을 짓밟아 꺼도 그것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근원이 아닌 증상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음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할 뿐 그 소음이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이 무작위적인 폭풍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며 우리가 그 패턴을 살피지 않을 때 우리는 똑같은 정신적 공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극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두려움, 이야기, 그리고 상처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넌 뒤처지고 있어 라고 속삭인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바쁜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주의자는 숨을 고르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나는 정말로 뒤처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그것들은 더 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것이기도 하며 습관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들여다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아마도 수년 전, 어쩌면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하는 말, 입는 옷, 숨기는 모든 것이 그 뿌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긍정성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맞섭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원합니다. 당신이 공황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키우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섰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면 매일 물을 닦아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겠습니까? 이 법칙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는 곳을 고치는 것, 당신이 계속해서 피해왔던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상을 없애는데 급급한 것을 멈추고 뿌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불안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슬픔이 수치심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것이 어디에 사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뿌리를 보게 되면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진짜 원인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환고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자르는 것은 바로 이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압도감을 느낄 때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렵습니까? 공개적으로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시간을 낭비할까봐 두렵습니까?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왜 그 결과가 당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줄까요? 그 두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뿌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름을 부르고 나면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곳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놓아줄 때인가? 이 과정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거의 편안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 때 느끼는 그 아슬아슬한 감각, 바로 거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수 있는 힘.
혼란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마음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조차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기분 전환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동기부여, 포스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밀함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운전대는 네가 잡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것이 자기 주도,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나무짚을 다듬는 대신 뿌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생각의 자비에 내맡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제2법칙, 관점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때로는 인생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를 던져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당신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실패, 불편함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실직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하지만 똑같이 실직을 당한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필요했던 전환점일지도 몰라. 이제 드디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됐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는 어떤 것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에 부여하는 이야기가 순간 그 자체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더 빨리 관점을 재구성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방향을 틀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상처를 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생이 예기치 않은 일로 당신을 덮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건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하십시오.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시험받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이 더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강력한 마음을 만듭니다. 칼 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단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해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는 낡은 상처, 두려움, 기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감옥이 되거나 당신의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모든 것을 개인적인 공격, 실패,
또는 좌절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인생은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도전이다, 이것은 과정의 일부다, 혹은 심지어 이것은 훈련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관점에 지배당하는 대신 관점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을 넘겨주고 두려움, 수치심 또는 낡은 프로그래밍이 각본을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갑자기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주체성을 원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작업을 비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첫 본능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실력이 부족한가 봐.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점을 지배하십시오. 이것은 피드백이다. 나는 지금 연마되고 있다. 또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뒤집으십시오. 그것은 내 가치보다 그들의 명확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변합니다. 당신은 패배가 아닌 성장의 뿌리를 둔 관점을 선택함으로써 그 짐을 덜어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점 설정, 프레이밍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여전히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당신의 생각, 의미, 반응을 통제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외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렌즈를 바꿀 힘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긍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쉽다고 혹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 역할을 멈추고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전환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좌절시켰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의 감정, 행동,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을 당신의 일상적인 훈련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내심 훈련이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하면 이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무언가에 실패하면 이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연료다. 이렇게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의 덫이 아닌 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좌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 좌절을 정의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관점을 지배하게 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관점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의미, 규율, 회복 탄력성을 향해 이끌어갈 것입니까? 제3법칙, 마음을 문이 아닌 요새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판, 나쁜 소식,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상기 알림을 흡수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외부의 모든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 속으로 곧장 걸어들어와 가구를 재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은 왜 자신이 지치고 불안하고 산만해졌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활짝 열린 복도가 아니라 굳건한 요새여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며 만약 당신이 그 문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나 들어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당신의 방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창문을 깨고 떠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하루 종일 곱씹습니다. 하나의 나쁜 결과에 최악의 시나리오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식탁의 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새 같은 마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미묘하고 어떤 것은 시끄럽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광고, 소셜미디어, 타인의 기대, 당신 내면의 비평가, 그들 모두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정신적 성벽이 약하다면 그들은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요새가 되면 당신은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힘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깨어남은 나타나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성벽을 쌓을 때만 가능합니다. 삶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 집중력,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규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새 같은 마음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고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집중할 때마다 벽돌 하나가 쌓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망치기 전에 쓸데없는 비교를 잡아챌 때마다 또 다른 벽돌이 쌓입니다. 드라마에 휩쓸리기를 거부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않을 때마다 또 하나의 벽돌이 쌓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힘은 없지만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새의 사고방식입니다. 반응 대신 절제를 선택하는 것, 외부의 혼돈 대신 내면의 통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의 투영입니다. 어떤 것은 그저 세상에서 주워들은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그것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쓰지 않은 각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스토아주의자들이 일기 쓰기, 성찰, 침묵을 실천했던 이유입니다. 내면의 벽을 강화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새를 어떻게 짓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문을 감시하십시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용한가?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나의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짐이 된다면 놓아주십시오. 문을 쾅 닫으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이 허용하는 목소리를 제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을 지킬 사람을 고르듯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줄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힘을 강화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성찰, 일기 쓰기, 냉수 샤워, 침묵. 이것들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벽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더 많이 쌓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솔직해집시다. 인생은 더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평화로워지거나 더 지지적이거나 당신의 감정적 안전에 맞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방해 요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나는 시험받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요새 같은 마음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뚫고 들어왔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고 평가하고 감정이 아닌 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 다른 모든 이들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험담하지 않는 사람,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자체로 말해주는 무언가를 내면에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생각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림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제4법칙,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나 누군가를 아끼고 당연히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인정받고 감사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관심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상사의 칭찬 여부에 당신의 자존감을 묶어두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관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오늘이 좋은 날이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한 가지를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유일한 것은 당신의 반응, 즉 당신의 생각, 결정, 그리고 행동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 타인의 시선, 관계, 보상 등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당신이 깊이 아끼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밧줄이 팽팽해지며 손의 긴장감이 전해져 옵니다.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밧줄을 더욱 꽉 쥡니다. 그럴수록 팔은 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이고 소나귀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 또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감정적 집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을 약속하지만 고통을 안겨줍니다. 힘처럼 보이지만 족쇄가 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꾸지 않는 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명백히 상처를 주는 것에 계속 매달릴 때 당신은 바로 고통과 무력감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무관심이 아닌 명료함을, 냉정함이 아닌 통제력을 말입니다. 초연함은 무감각하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쁨이 내 밖에 있는 것들에 좌우되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초연함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곁에 머무는지 여부와 당신의 가치를 결부시키지 않고도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도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이끌며 전염병과 배신, 전쟁에 맞서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의 행동을 쌓아올려 당신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 그는 행운이 자신에게 미소 짓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칭찬에도 두려움에도 초연한 채 행동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초연함은 거의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로 칭찬받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과, 좋아요 수, 타인의 충성심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세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안정을 얻으려 애쓰며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좇을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몸이 가벼워지고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현재에 머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라는 상상 속 이야기를 멈추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
결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초연함을 연습하면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호흡, 습관, 주의력, 태도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다. 나의 반응은 나의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초연함은 매일의 수련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쉽게 놓아버릴 수 있겠지만 어떤 날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당신의 중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더 이상 초연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집착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며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일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날카로워지고 에너지는 돌아오며 절제력은 깊어집니다. 평화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본질입니다. 무관심이 아닌 독립, 고립이 아닌 지혜. 그 어떤 사람도, 상실도, 실패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종류의 자유입니다. 5번째 법칙.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라. 그 누구도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그저 진실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망할 것이고 거절당할 것입니다. 일을 망치기도 하고 불공평한 일들로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고통을 마비시키고 피하고 없었던 일인 척합니다. 하지만 외면당한 고통은 반복되는 고통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습관,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속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결코 치유하지 않은 상처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판을 뒤집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직면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라. 그것을 당신의 감옥이 아닌 연료로 삼아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려움 없는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향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도록 그리고 활용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전쟁과 역병 속에서 제국을 통치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진전시킨다.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고통, 실패, 좌절은 길에서 벗어난 장애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길 그 자체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성장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강해지며 더 현명해집니다. 단,
고통을 저주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스승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만 말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이는 불편함이 자기 인식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합니까? 모든 것이 쉽고 완벽할 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무너져 내려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때입니까? 당신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낸 이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실직,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던 실패. 그 순간들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무엇이 약한지를 드러내고 더 강하고 진실한 무언가로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사용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저절로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당신을 부서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쓰라리고 분노에 차고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벼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큰 실패를 겪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잃고 굴욕을 당하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수치심에 빠져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실패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가? 나는 어디서 준비가 부족했는가? 어디서 자신감이 과했는가? 나는 어떤 패턴을 바꿔야 하는가? 그렇게 할 때 실패는 정보가 됩니다. 지렛대가 되고 당신만의 무기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듯 역경은 정신을 단련시킨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제대로 마주한 고통은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무게추가 됩니다. 거절당했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 또한 힘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공간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떠나갔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은 방금 명료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개인의 힘을 향한 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예외화, 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닫히는 모든 문은 당신의 방향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훈련, 즉 고통에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성찰 훈련이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일기를 쓰고 침묵하고 고요히 머무는 것. 상처받았을 때 그저 반응하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글로 써보고 해부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어떤 믿음에 도전했습니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어떤 강점을 드러냈습니까? 이것은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화하여 정신적 영양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좌절에 대한 당신의 기본 반응이 공황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분석과 행동이 될 때 말입니다. 당신은 패배하고도 무너지는 대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비판을 받고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대신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쓰러지고도 왜 나야? 라고 묻는 대신 이제 지켜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회복력 있으며 끈질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고통을 낭비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삶을 대장간처럼 여겼고 그들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모든 흉터는 교훈이 되었고 모든 멍은 그들이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은 단순한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라지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연구하고 날카롭게 벼려내고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나의 변명이 아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폭풍을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폭풍이 됨으로써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실패 속에서 배우며 어둠 속에서 날카로워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더 쉬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강인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평화를 건네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벽돌 삼아 한 장 한 장 평화를 쌓아 올립니다. 6번째 법칙. 침묵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삼으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두려워서도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표현과 노출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그것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외치고 쏟아내기를 기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소리내어 말할수록 그 약점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불안해. 혹은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은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종종 당신은 그 단어들을 당신의 정체성에 더 깊이 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과잉 공유가 문화적 규범이 되기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다스렸습니다. 강한 척한 것이 아니라 힘의 한 형태로 침묵을 길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소리를 먹고 자랍니다. 더 크게 말할수록 더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울려 퍼질수록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더 무겁고 극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형태와 목소리,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뇌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여기에 말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가 말을 아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부분 잊어버린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칼융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지적이지 않을수록 존재는 덜 신비롭게 보인다. 그가 의미한 바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할수록 내면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묵은 성찰을 강요합니다. 소음을 통해 불편함을 외부에 떠넘기는 대신 그 불편함과 마주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묵은 당신이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지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감정을 정당화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명료함을 조각내어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음보다 고요함을 믿었습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며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을 설명하고 말할 필요 없는 생각을 공유하며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인정을 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은 신비로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청사진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중요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침묵은 감정 조절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불평하거나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참을 때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연구하고 통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어떤 외부의 칭찬도 줄 수 없는 종류의 내면적 규율을 만듭니다. 이제 삶이 당신을 밀어붙여도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꾸준하며 읽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종류의 힘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거리를 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용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의 다음 수를 추측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전략적 우위를 줍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은 고요함을 사랑하고 혼란은 종종 스스로를 패배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신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은 대비를 만들고 대비는 존재감을 만듭니다. 침묵을 개선할 수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유용한가?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필터가 되게 하십시오. 사용하는 단어가 적을수록 선택하는 단어에 더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드물 때 그 말은 더 강하게 와닿고 더 오래 울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할 말이 있기에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해야 하기에 말한다. 끊임없는 표현이 지혜와 혼동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것은 가혹한 진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생각을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감 있게 움직이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내면 세계를 신성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제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즉시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자극할 때 멈추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멈추십시오.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자신감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명료함이 들어서는 공간이며 반응이 끝나고 대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가치를 배워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이 불안이 아닌 힘에서 비롯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생각했기에 말합니다. 가치를 더하기에 말합니다. 당신의 원칙과 일치하기에 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7번째 법칙. 당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시 써라. 매일 아침 당신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깨어납니다. 운명에 의해 쓰이거나 상황에 의해 강요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의해 쓰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품고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다른 때는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대사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습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정신적 각본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함께 변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엇을 반복하도록 허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도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의 한계, 두려움, 자기의심의 언어를 공급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서서히 그 빛깔을 띠게 됩니다. 당신은 변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언어를 바꾸고 그 서사를 바꾼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힘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뇌는 가장 자주 듣는 말을 믿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듣는 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는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또는 이게 바로 나야. 와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뇌는 당신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를 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당신이 믿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믿음이 약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행동조차 마치 스스로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각본은 누가 썼습니까? 당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말했던 선생님이었습니까?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습니까?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던 친구였습니까? 혹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실패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펜을 쥘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나 오해,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과거 실수로 쓰인 이야기 속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시키는 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두려움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이 서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려우니 피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두려움은 신호다.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정의와 인내를 연습할 기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전환은 단지 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작가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강력한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버전의 자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속삭임은 대부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버겁고 가야 할 길이 불분명할 뿐입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저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시작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기로 선택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을 의심할 때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난 항상 이래. 이럴 줄 알았어. 또 망쳤네. 역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의 각본이죠. 그리고 그 각본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당신의 행동과 말투, 자세, 나아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그 말들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거짓된 긍정이 아니라 단단한 힘에 뿌리내린 말들로 말입니다. 불안해 대신 정신을 집중해서 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대신 나는 이런 일도 잘 해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난 항상 망천 대신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면의 대화를 다시 쓰는 용감한 행동도 포함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증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더 많이 반복할수록 당신의 행동이 그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더 나은 말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은 예전의 기본값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낄 겁니다. 이것 봐, 넌 역시 자격이 없어라는 속삭임처럼 말이죠. 그 순간 그 말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새로운 이야기로 답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더는 아니야 라고. 정체성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반복과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처럼,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처럼, 좌절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연마의 순간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맑은 자각에 뿌리를 내리고 강인함으로 쓰여지고 절제 속에서 이어지는 당신만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의 봄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머릿속의 각본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분필로 쓰여진 것과 같아서 지금 당신 손에 지우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우개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과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더 나은 서술자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음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고요히 서서 명료하게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힘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평화를 해칠 수 없습니다.